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이관희입니다. 오늘 국가직 7급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다 고생 많으셨고, 일단 오늘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하루는 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형사소송법 25문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사실 오늘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 나온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해커스 공무원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은 이관이고 현재 이제 해커스 공무원의 강사로 재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강사이면서 정보보호연구원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민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문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학사를 취득을 했고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모두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 책들은 사실 대부분 이 형사소송법하고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출판된 거고 그거 이외에도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 생활을 24년을 하면서 한 7권 정도를 추가로 이제 내부 출판을 했고 요건 최근에 발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돼서 되게 이해가 깊고 그 다음에 거의 24년 동안 경찰 공무원 생활하면서 형사소송법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이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인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눠서 하면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를 이제 한 페이지씩 구성을 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이 있고 제가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이념하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죠. 이게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인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수사를 할 때는 참고인들한테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법원에서는 사실 증인이 구인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원, 수서 법원에다가 어떤 예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처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장에는 다른 것들을 첨부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여사 기재, 뭐 불필요한 것들 더 기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법관의 심증에 먼저 이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죠.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공소장이 첨부,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위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배심원 그리고 법관이 그 범죄 사실 그리고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고 위배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틀린 건 4번인데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으면서 보통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념 중에 공개재판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공개재판주의는 그냥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한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법관 앞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있는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개 금지 사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든지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야 한다. 이런 예외적 상황이 있을 때 공개를 금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증인을 불러가지고 변호인이 이제 증인한테 반대 신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을 신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대단히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증명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거와 증명을 구분을 하죠. 증거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이고, 증명은 그러한 자료, 특히 증거를 통해 가지고 법관에게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1번부터가 틀린 얘기로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병역을 거부했다. 병역을 거부했는데 양심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옛날에 그런 것처럼 내가 병역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양심적인 거부 사유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병역 거부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피고인이 과연 진짜 네가 양심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건지를 네가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검사가 입증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검사가 입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증명에 관한 문제인데, 증명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거증 책임 자체는 검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를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아시면 절대 잊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이게 불명확한 진정한 양심 같은 거는 결국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불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죠. 양심이 그렇게 있는지를 그 사람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심상의 이유로 훈련을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소명만 하면 돼요. 나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뭐 종교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옛날 내가 썼던 일기나 그다음 내 친구들 같은 거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상의 이유입니다라고 소명만 하는 거예요. 소명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반대 당사자인 검사가 내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고인은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피고인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판조서 같은 경우도, 공판조서는 이제 사실 이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공판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판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다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겁니다. 공판조서는 믿는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잘못된 이제 틀린 글자가 있거나, 이거는 뭐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적 증명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후에, 압수를 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A라는 범행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A라는 물건을 압수를 하는 와중에 다른 범죄 사실의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이거 좀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원래는 영장을 받았을 때는 A라는 범죄로 받았으니까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얘가 사실은 요거 말고 B라는 범죄도 저질렀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이 수사기관이 B라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그 피고인한테, 이제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내놔라. 내놔라고 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영장 없이도 임의 제출에 의해서 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을 할 때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임의를 제출을 한다고는 해서 검사 네가 볼 때는 이게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정말 임의성이 있었다는 거는 네가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증명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저 뒤로 건너뛰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배우는 건데,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은 그야말로 형사 피해자가 사실은 이제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가 처벌하는 거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자기는 다시 이제 민사법정에 가서 다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게 들어와서 실제 이제 형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어떠한 직접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이제 피고인 너 갚아라고 이제 민사 소송하고 짬뽕을 해서 하는 제도죠. 배상 명령 제도가 이제 앞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배상 명령은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게 되면, 그러니까 배상 명령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판단할 텐데, 그래서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게 되면은 배상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 규정을 묻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상 명령 관련된 소송촉진법 약칭 거기 나오는 법 조문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죠. 이게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채무명의, 그러니까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이제 피고인한테 입은 피해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청구 원인이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배상 명령을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중으로 이제 하는 건 쓸모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다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개 별개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너 배상 명령 쟤한테 해라고 이제 선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래 나 유죄 받은 건 인정하겠어. 야 근데 배상 명령 너무 이거 좀 센데? 그 내가 피해를 입힌 것보다 너무 과도한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유죄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하지 않고 이 배상 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즉시 항고를 먼저 하고 나서, 그죠? 즉시 항고를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유죄로 받은 것도 내가 억울해. 그래서 나는 그걸 상소를 제기하겠다. 그래서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배상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 명령, 이 친구들은요 유죄 판결서의 정본, 그죠? 그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령이 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해서 나온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상 명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하고 기피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척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 법관이 당연히 경질이 돼서 애초에 이제 그 수소법원에서의 소송을, 특히 재판을 담당할 수 없는 걸 제척이라 하고, 기피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거죠. 저 법관 이거 재판 못하게 해줘요라고 하는 게 기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기피 신청이 있으면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재판을 할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건 법관이죠. 법관이 결국은 앉아 있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증거들을 법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법관이 경질이 되면요, 이건 뭐 기피가 됐던 이기 떠나서 경질이 되면 소송 절차를 다시 갱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 법관한테 증거들을 막 뒤밀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갑자기 이제 잘려가지고 뭐 민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법관이 와가지고 이어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 거죠. 왜? 그 법관 앞에서 그 법관이 지금까지 했던 심증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하고 나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경질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소송 절차를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실체 재판의 도달 목적,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법관이 증거를 듣고 뭐 하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증거 조사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둔 제도예요, 이 정지라는 게. 근데 다 했어요. 본안의 소송 절차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변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선고만 할 게 남았다는 거죠. 그 선고를 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선고만 앞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정지 안 하고 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것도 법 규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척하고 기피는 법원 사무관뿐만 아니라 통역인에게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통역인이 피해자의 어떤 애인이야. 그러니까 뭐 혼인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와이프야, 그죠? 와이프인데 그러한 경우에 통역인이 제척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법 규정에를 보면 피해자의 친족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실혼 배우자는 우리나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판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척하고 기피 사유 중에 전심 재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1심에서 법관이 그 재판을 했는데 내가 억울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그 법관이 하면 당연히 뭐 재판 다시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재판장이 나왔는데 이 재판장이 보니까 그 전에 내 재판을 1심에서 재판을 했던 그때 이제 구성원이었어. 그럼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하겠죠. 근데 재심 청구 사건의 담당 법관,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너무 억울해요. 이제 사실에 어떤 큰 오해가 있으니 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재심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재심을 개시를 할지 말지를 하는 법관이 있는데 이 법관이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정말 억울하게 됐던 유죄 판결을 했던 그 재판에서 관여를 했던 법관인 거야. 그런 경우에 과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심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이라고 얘기하면 3심, 그러니까 상고심에서의 항소심,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그 1심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심인데 재심 청구 대상에 관련된 개시 결정을 하는 그런 법관, 그 재판하고 실제 그 아까 얘기했던 상고심이든 항소심, 이거는 전심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척 당하지도 않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례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제척과 기피 부분에 나오는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이제 옛날 법관이 됐는데 법관을 임명받기 전에 선관위원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을 이제 내가 담당하게 된 거죠. 그거 역시 이거는 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뭐 실제로 이 법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전심에 관여한 때가 아니어서 그대로 예전에 선거관리위원장 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계속 재판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행위 부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배우는 순서대로 잘 안 나오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 조건의 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됐어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해서 거기에다 막 덕지덕지 붙인 거야, 막 증거들. 그래가지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배됐기 때문에 수서 법원으로서는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됐는지를 뭐 아무 신경 안 쓴 거죠. 그래서 피고인도 뭐라 안 하고 변호인도 뭐라 안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법관도 이제 그 나머지 증거들을 다 조사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 누구든지 간에 야 처음 돌아가서 야 이거 처음부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 거 아니야? 너 지금이라도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갖다 주는 것도 많겠지만 법관에 대해서 이 심증 형성을 미리 하지 않게끔 하는 건 제도거든요. 근데 이미 법관이 이제 당사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호인도 막 말하고 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 그래서 문제 삼지 말아라. 요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예요. 그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나와 있죠. 당연히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의뢰했던 피고인과 변호인이 둘 다 공동으로 이렇게 연명으로 서명을 한 것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그때부터 변호인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 나한테 뭐 벌금이 막 500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급히 이제 변호인을 구했겠죠. 구해가지고 나 지금 정식재판 청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제 변호인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청구 기간이 내니까 막 급한 마음에
일단은 정식재판 청구부터 하고 나중에 변호인 선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 정식재판 청구가 과연 괜찮냐라는 건데 안 괜찮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던 어떤 소송행위를 하잖아요. 그건 유효한 소송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인은 일단 자기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먼저 제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판례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법원이 이제 공소사실의 기재가 뭔가 좀 멍터리인가 보죠.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 잘못됐다고 해서 검사한테 야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야 잘못됐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딱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기재에 뭔가 꼭 헷갈리는 게 있거나 좀 뭐 이상해 그러면 검사한테 야 이거 뭐야 좀 바꿔봐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안 하면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재판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쉬운 판례죠. 그 다음에 기판력이 또 나옵니다. 기판력은 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판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딱 선고가 딱 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불복하지 못하는 단계, 그때가 이제 기판력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6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 지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판이 들어가고 나서 증거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불복 제도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특별 절차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은 걔도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막 중간만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 이 기억번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제 되게 어려운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시점이에요. 뭐 2021년이 됐든 무슨 매달 며칠이라고 합시다. 이때 범죄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나 했고 그래서 또 범죄를 또 하나 했어요. 이게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범죄죠. 이건 뭐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기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는 강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공소제기가 돼서 이 사기가 공소가 제기됐든 강간이 됐든 만약에 B가 공소제기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A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검사는 A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A한테도 이제 형을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은 뭐냐면 요게 A가 이제 사기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은 우리 매출 전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인데 물건을 팔 때 내가 매출 전표를 끊고 물건을 살 때 이제 매입 전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이제 매출을 이제 매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0원에 팔았는데 10,000원에 팔긴 했지만 매출은 10,000원이지만 나 이거 10,000원짜리 팔을 때 순이익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내가 9,000원짜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1,000원 이익을 보고 판 거거든요. 라고 이제 속이기 위하여 이제 가짜로 이제 매입 계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탈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범죄가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게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공판정에 가서 여기 재판을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B도 있고 C까지 계속 있는데 열어보니까 A만 받아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지만 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거야. 이 매출 전표를 이 처음에 얘가 조사를 받았던 회사는 A 컴퍼니였는데 이 B 컴퍼니에서도 그런 짓을 했고 C 컴퍼니에서도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금액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을 하는 법률로 처벌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미 처벌받았잖아요. 근데 B 컴퍼니하고 C 컴퍼니를 통해서 이 조세범 처벌법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퉁 쳐가지고 기소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야 이거 기판력 미친 거다. 야 봐라. 나 분명히 하나 처벌받았지 않냐? 근데 이거는 동일한 포괄일지 아니야.
A하고 B하고 C하고 합친 게 하나의 죄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련 법률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줘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봤냐? 야, 그게 네가 처음에 이게 공소제기를 할 때 애초에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가 공소제기 됐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너는 이 B하고 C 있잖아. 이거랑 관계없이 요 딸랑 조세범 처벌법으로만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한 거는 너 이 A한 그러니까 A로 확정 판결 받은 거는 B하고 C랑 통째로 묶여 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니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판례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하거나 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건 뭐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전에 저질렀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괄 일죄인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기소가 됐으면 지금 기소가 됐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면소 판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실제 판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결론만 좀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음주소란을 했어요. 음주소란을 했던 시점은 이제 같은 날이에요. 음주소란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범을 했으니까 통고처벌을 받았어요. 딱지를 받은 거죠. 딱지를 받고 나서 이걸 냈어요. 딱지 받고 낸 것도 역시 이제 확정 판결처럼 기판력이 발생을 하니까요. 일단은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억울한 거야. 그 이제 이 음주소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겠죠. 근데 피해자가 억울한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야, 이거 왜 음주소란인데 딸랑 통고처벌만 받아? 나쁜 놈아? 야, 이게 말이 돼? 처음에 이 피해자는 사실은 관계는 음주소란 해서 이제 경찰관이 왔다 가니까 자기 것까지 다 된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딸랑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벌금 이게 좀 딱지만 받아가지고 내고 나니까 이제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폭처법으로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 요건 기판력 문제가 아니다. 왜? 음주소란 이거랑 동일성 있는 게 아니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폭처법으로 또 처벌할 수 있어라는 판례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는요. 송달시가 아니고 언제예요? 발령시예요. 일반 다른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1심, 2심도 마찬가지죠. 1심은 선고시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선고시잖아요. 그래서 약식명령도 명령 발령시예요. 송달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을도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돈을 빼돌린 거예요. 빼돌린 걸 우리는 이제 횡령이라고 하겠죠, 그죠? 회사돈을 빼돌렸어. 근데 빼돌려고 집에 갖다 써버린 게 아니라 그 빼돌린 걸 가지고 딴 놈한테 뇌물을 준 거야. 이런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빼돌린 걸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뇌물 준 것 때문에 다시 기소가 됐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회사 돈 같은 돈 내가 빼가지고 그걸로 뇌물 줬으니까 이거 하나 퉁쳐가지고 기판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전혀 다른 범죄잖아요. 횡령은 회사에서 땡긴 거고 배임 증계는 뇌물 준 거고 전혀 보호법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기판력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들이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소심의 양형 판단과 상소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상소 이유에 대한 문제가 꽤 어렵죠. 상소 이유가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항소 이유와 상고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거 먼저 볼게요. 일단은 항소예요.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되게 이게 1심에서 공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정법 제51조고 양형 조건이 나와요. 이 사람 뭐 다른 연령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초범이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양형 조건 나오잖아요.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을 삼아서 형을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 같으실지 이런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 진짜 어려워요. 말 그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다 얘를 상고를 했어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3심에다 상고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고 이유와 항소 이유가 달라요.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상고심은 사실은 이제 사실 오인을 사실 오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법률심이잖아요. 그죠? 사후심이고. 그래서 법률적인 위반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네가 뭔가 법 해석이나 법 적용이 잘못됐어라는 때 초점을 맞추는 거지 실제 그 양형이 부당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고 이유를 보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양형의 어떤 양형에 대한 그 부당함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사기,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조그만 이제 뭐 경범이나 이런 거 갖고 상고할 때 야 너무 나 50만 원만 하면 좋은데 100만 원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형벌 가중 양형 조건, 이 양형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건데 그 조건을 가지고는 상고 이유를 삼으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중죄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예외적 판례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양형 조건을 네가 따지고 그 사람이 되게 착해 또 나빠 성질이 뭐 좋아 아니면 돈이 없어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개입할 건 아니야라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근데 그 양형 조건을 따지는 것을 딱 돌아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어느 정도에 다다라요?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예를 들어 이거겠죠. 검사가 뭐 주장을 했든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이 사람이 그 범행을 갖고 얘기한 거 말고도 옛날 나쁜 짓 했던 거, 뭐 했던 거, 막 이 사람의 모든 뭐 나쁜 걸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원래는 징역 1년에 해야 될 건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걸 또 보더라도 참 나쁜 놈이네. 반성도 안 하는 놈이네. 그래서 더 강하게 이제 처벌한 거예요. 2년이나 3년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양형 조건에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걸 주장을 해서 상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요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판례니까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다 틀린 것들인데 뭐 설명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읽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수 있는 문제. 4번만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아까 맥락이 맞는 건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항소심이 이게 원칙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항소심이 양형이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범행 동기 및 수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해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1번하고 4번을 맥락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이게 원칙입니다. 상고를 할 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만 양형 부당을 할 수 있어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상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양형의 기초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조처럼 야 너 지금 하는 게 초범이고 여러 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하고 너 뭐 다시는 안 할 거라 반성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거는 대법원이 굳이 심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는 걸 정리한 거예요. 심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로 가서 하지만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형 조건으로 얘가 삼은 항소심이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양형 조건을 넣어가지고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면 그런 경우는 상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증거 능력하고 증명 능력이 나오네요. 증거 능력은 여러분 뻔히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하는 자격이죠, 자격.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면 법관이 보지 못해요. 이제 아예 여러분이 그 회사 면접 보는 거랑 똑같죠. 면접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 같고 일도 막 한 엄청나게 잘해, 미쳐버렸죠. 진짜 당신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도 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를 내야죠. 원서도 어떻게 내야 돼요? 뭐 거기서 회사에서 정해준 종이에 양식에 놓고 사진은 뭐 반명 한 판을 2개를 뭐 찍어서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학위 증명서 같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 요건을 맞춰야만 실제로 내가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 면접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그쪽에 요구하는 어떤 서식을 놓지 않으면 난 문제 못 보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래서 증거 능력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짓말 탐지기죠. 거탐. 요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거짓말을 탐지기를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 한 거죠.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 거탐을 태웠어요. 거탐을 태우니까 거짓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당시에 자기가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부인했겠죠. 부인할 때마다 이제 삑삑거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에 제출한 거죠. 요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도.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정할 거냐,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먼저 판단할 때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춘 한 증거 능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증거 능력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증거로 직접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저 사람의 말을 과연 믿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결과만으로 이게 키포인트죠.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기준을 부정할 수 없어요. 검사만으로. 왜냐하면 이건 항상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번 판례가 딸랑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답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조건을 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잊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결국 이제 대물적 강제처분이 나오네요. 이거는 되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 이 4번 있잖아요. 통비법,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관련된 법조문을 묻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제대로 이제 외우고 있던 사람은 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나머지 1, 2, 3번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럼 이거겠네라고 해서 문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1번을 보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을 이제 하는 놈을 가서 딱 잡은 거야. 그럼 보이스피싱을 하는 놈을 딱 잡았는데 누군지 모르고 잡았으니까 당연히 긴급 체포를 했겠죠. 만일 들어서 뭐 통신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고 가가지고 돈다발 들고 다니는 걸 봤더니 인적사항 같은 거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의 행위에 해당하니까 상대방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안에 피체포자의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우리가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영장주의 예외죠. 그래서 보니까 뭘 압수했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압수한 거예요. 그죠? 그럼 좋아요. 애초에 전화사기죄를 만약에 했을 때에는 이런 영장이 없이 일단 긴급체포를 했고 긴급체포를 하고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주민등록증을 지속적으로 내가 압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에라도 사후영장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후영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이 만약에 애초에 이 범행이랑 애초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없겠지만 요거는 이 해당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물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전화 사기 어떻게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남의 거하고 대포 통장 만들고 대포포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봤겠죠. 너 이 주민등록증 어디서 났어? 뭐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공범들이 이제 짝짝 했겠죠.
근데 전 주웠어요라고 거짓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수사관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은 나중에 우기는 거죠. 이거는 다른 범죄, 내가 애초에 긴급 체포를 당한 거는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압수한 거 아니냐라고 우긴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겨봤자 어쨌든 이 사람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이 압수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래 정통망법 위반죄로 음란물이죠. 음란물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포하면은 요걸로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포르노를 이제 계속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쫙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덮친 겁니다. 덮쳐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웬일로 대마초가 있는 거야. 대마를 발견했어요. 대마 같은 거는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사이버 범죄로 갔는데 대마는 애초에 영장을 받은 대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마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수사관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을 체포를 합니다. 현행범을 체포를 하면은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장 없이. 그래서 이제 대마를 발견을 해가지고 결국을 압수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근데 이렇게 압수를 하고 나면은 사원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받은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는 대마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아닌 사람. 원래는 이미 제출을 한 사람 누구예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되겠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미 제출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임시로 맡긴 것도 당연히 보관자가 되니까 이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이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애초에 소유, 소지, 보관이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가져와 버린 걸 거예요. 그죠? 일반 사인이 자기 필요하니까 내 증거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몰래 갖고 온 죠.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이제 제출을 하니까 이미 제출 받은 거죠. 그 압수물, 그거는 기본적으로 위법하다는 전제예요. 야, 그렇게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미 제출하니? 그걸 무슨 네가 영장 없이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으니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을 해서 증거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찍은 사진도 어떻게 돼? 2차적 증거잖아요. 그죠? 2차적 증거 역시 독수 과실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탄핵 증거 나왔어요. 탄핵 증거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냥 원래의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 어떠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떨구는 거. 신빙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딱 그랬어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야, 무슨 소리야? 너 지나가다 담배꽁초 버리던데?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거짓부렁이라는 거를 이렇게 감쇄시키는 그 진정성을,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거를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탄핵 증거는 원래의 원래의 범죄 사실을 인증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법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탄핵 증거를 받아들이든 말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도 탄핵 증거로는 쓰일 수 있는 거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이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를 받을 때 썼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제3항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법정에서 열심히 아무리 수사관이 써가지고 했다 손 치지만 법정에다가 딱 들이밀고 나서 피고인한테 이제 제시하고 읽어주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나 그 내용 인정 안 한다고. 이거 거짓부렁이 한 거라고 나. 이렇게 해버리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죠. 하지만 그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는요. 그냥 판사한테, 법관한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요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기 몇 페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널 탄핵할 거야 라고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도 법 조문에 대한 얘기예요. 법 조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판례죠.
검사가 탄핵 증거를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4번. 이건 뭐 어떤 거겠어요?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 부인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체포되어 있을 때 유치장에 누가 놀러 온 거겠죠. 자기 공범이나 누가 공범이 놀러 왔을 때 이제 체포 구속인 접견부에다가 이제 그 놀러 자기를 그 면회를 왔던 사람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쫑알쫑알 했던 얘기에 요지도 이제 적힐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피고인이 얘기하는 거는 뻥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도돌이표다라는 거예요. 야, 너 결국은 네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얘기한 게 적혀 있는 이거 갖고 다시 얘가 뻥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도돌이표다. 그 결국은 너 도돌이표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도돌이표라고 하면은 기억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도 판례를 보시고 나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외워지죠.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소 나왔어요. 면소는 이제 유무죄의 실제 재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얘는 기판력이 있는 애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정리 한번 해보고요. 일단 옳지 않은 거가 이제 4번인데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 특별 사면이 있었던 사건. 보통 우리 면소가 이제 확사실패라고 앞대가리를 외웠는데요. 사면이 된 경우에도 면소 판결을 하죠. 사면. 근데 그건 특별 사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면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요. 일반 사면은 1995년 이후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 사면 잘 알 거예요.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좀 그 누군가 이렇게 있던 사람이나 이게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사면하니 많이 막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 특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뿅 빼내는 걸 특별 사면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형을 집행만 면제하는 거지 실제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면은 뭐냐면 옛날 왕들이 예를 들어 참 먹고 살기 힘드는데 막 도둑질을 하는 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제 잡아넣었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도둑질 하는데 잠깐 도둑질을 또 하기도 도둑질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잡아 넣어가지고 결국 가족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둑에 대해서 올해 이제 다 없는 걸로 해줘라고 이렇게 퉁치자. 이게 이제 일반 사면이에요. 그런 것들인 경우에만 이제 면소 판결합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2번, 3번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면소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재심 청구하는 판례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일단은 이게 원칙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틀린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 공부하시다 그 예외적 상황이 나오면 그 판례를 꼭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놈이었겠죠. 이 센 놈 이게 이제 A야. 예를 들어서 뭐 사기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상 배임으로 할게요.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합시다. 업무상 횡령으로 이게 세잖아요, 그죠? 업무상 횡령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소가 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기까지였어요, 사실은. 이날 2023년 1월이라고 하고요. 이거 2022년 12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완성되는 그런 친구여서 공소제기가 딱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사가 쭉 있다가 이게 보니까 업무상이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횡령으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 횡령은 이제 형량이 이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공소시효를 볼 때 이 변경된 이 친구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몇 년인지를 보고 그게 언제 도가 됐니 많은지를 볼 때는 요 공소 제기 시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는 요 전날 공소 제기가 하기 전날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면소에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을 변경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 준비 절차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원래는 이제 공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원래 공판 기일, 그 공판 기일에 이제 여기 딱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또 변호인하고 이 친구들이 미리 이제 쟁점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증거 이제 원래 공판 기일이 딱 돼서 재판장까지 딱 쭈그려 앉아 나와 있으면 그때 이제 할 이제 증거 목록들도 막 만들어 놓고 다 해봐. 일종의 준비하는 기일이죠. 그래서 준비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1번부터 볼게요.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자기가 하면은 법원은 이제 저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죠. 법원이 당연히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법조문에 대한 얘기예요. 법조문.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 출석을 합니다. 피고인은 출석이 요건이 아니에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판 기일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가야 되는 건데,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출석해야 되는데 피고인도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가 아니라 없어도 출석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일반 형사소송법의 전체 규정 중에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하고 변호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 피고인은 원래 꼭 안 가도 돼요. 근데 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법원의 소환이 있든 없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막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를 뭐 할 거를 막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신청을 못 했어요.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 기일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야 너 왜 그때 안 했어? 너 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해? 라고 해서 욕먹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공판 기일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보면은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종료한 때, 공판 준비 기일을 종료하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뭐냐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한테 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해줘요. 야 이거 앞으로 한 거니까 넌 뭘 했고 앞으로 증거는 뭘 어떻게 할 거고 막 어떤 게 뭐 문제가 될 거고 어떻게 다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걸 어디에 적냐? 공판 준비 기일 조서에 있습니다. 공판 조서 아니에요. 공판 조서는 이제 공판 기일이 열리고 나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 조서예요. 이것도 법조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3번이고요. 이거는 공소시효로 넘어가네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도 면소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요. 일단 범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요거 이제 유리한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 사실에 적용된 가벼운 법정형, 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에 기준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고. 2번을 볼게요.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 요거는 이제 자기가 변호사법 위반, 뭐 돈을 먹으면서 뭐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든지 뭔가를 이제 뻥을 쳤겠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제 그런 뻥을 쳐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땡겼으면 그건 사기 되잖아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이제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을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적 경합이란 말입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죠. 왜 아니냐? 상상적 경합은 한 사람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죄를 범죄의 구성 요건을 해당을 하는 건데, 재판을 할 때는 과형사, 그러니까 형을 과할 때만 내가 일죄로 보지 실질적으로는 수죄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도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이것도 판례의 입장이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공범의 1인으로 기소한 죄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범이 하나 있는데, 공범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공범이 하나 있고 그 나머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A가 있어, A. 그리고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둘이 공범이라는 거죠. 공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무죄를 받아. 무죄. 무죄. 그래서 범죄 증명이 아예 없다. 무죄 받았어. 그러면 요때 보통 공범 중에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가 되면 나머지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B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공범이 아니라는 거야. 왜? 애초에 범죄가 아니니까. 공범이라려면 뭔가가 범죄가 있어야 되고 그 범죄 중에 하나가 같이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그 공판을 하고서 얘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너도 같이 당해야 되니까 일단 얘를 먼저 우리가 공소제기를 하면 너에 대한 시효를 멈출 거야 라는 거지만 이건 뭐 죄가 안 되는데 뭐 무죄인데 뭐 무죄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에 대한 또 이거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것도 그래요. 진범.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A가 범인이에요. 근데 B가 잡힌 거야. B가. 이건 억울한 범인이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가 됐다고 쳐요. 진범 A랑은 공소제기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질러가지고 A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면 이 사람은 이제 면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 4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다른 공범자한테 그 효력이 미치는데 공소시효의 정지가 미치죠. 근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항범에는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뇌물을 준 놈이 있어야 뇌물을 받는 놈이 있긴 하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예를 들어 절도,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절도, 그러니까 절도죄라는 걸 둘이 같이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뇌물을 준 놈, 그거는 또 다른 범죄고요. 뇌물을 받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죄를 각자 한 거기 때문에 각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지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이 먼저 잡혀 들어갔다고 해서 숨어있는 나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아니다. 그게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이제 또 나오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죠. 공소장 변경도요. 이게 이제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너무 다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그 가치 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딱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경이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요 사이의 경계는요. 사실 이제 법관의 어떤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칼로 자르듯이 기준점을 잡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많이 접하시고 정리해 둬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걸 먼저 볼게요. 옳지 않은 게 잠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경우에 먼저 신청을 했죠. 피고인이나 변호인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지하여야 된다가 아니죠. 정지할 수 있다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이런 게 나왔네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이.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하여야 된다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요건 사실은 법원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을 하고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이유는 일단 피고인이 방어를 하는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법리적으로 사기죄로 상대방이 나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내가 이제 사실 변호 활동을 계획을 잡아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기를 절도로 바꿨네? 아이 뭐지? 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절도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기랑 좀 꼬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준비를 자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법원이 볼 때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어요. 일단은 동일한 피고인이 한 사람이 여러 개 범행을 짓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막 범행을 졌어. 근데 그게 한 방에 수사를 됐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것도 바로바로 안 잡히잖아요.
맨날 당연히 숨어서 몰래 하는데 바로 잡히겠어요? 여기서 하고 하다가 이제 한번 물고가 토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알게 되고 수사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검사는 똑같은 사람에 대한 증거가 다 할 때마다 이제 공소얘기를 하나씩 하겠죠. 하나 먼저 하고 나머지 이렇게 또 밝혀지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사건이 별도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병합심리 한 사건으로 뭉쳐가지고 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법원의 재량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이번은 국선변호인에 관련된 이제 33조 1항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속된 때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당해 형사사건, 그 사건, 요 재판을 때문에 요 공소가 제기된 요거 때문에 구속된 것, 그거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요 사건에서는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그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 사안은 어떤 거냐면 불구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심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정 구속이 돼요. 그러면은 법정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였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피고인 구속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번하고 3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하거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은 사실 피고인한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소기각 판결 받았는데 무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상소를 해요. 이 경우엔 보통 우리가 이익 상소 원칙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는 거는 너한테 나쁜 때, 네가 불리할 때 그때만 상소를 해. 너한테 이익이 없는 건 상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소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고를 하기 전에 이제 1심 끝나고 이렇게 뽕 떠가지고 2심을 갔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A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심에서 뭐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가겠죠. A도 만약에 여기 항소심에서도 판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고가 간 겁니다. 상고. 요때. 근데 거기서 야, 지금 내가 상고 이 대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도 A라고 아까 너 인정했잖아, 그거. 근데 이거 잘못된 거야. A가 잘못된 거야. 라고 했어요, 항고심에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판결, 이 상소심의 원심 판결을 파기해가지고 환송했단 말입니다. 야, 너 이 통째 재판 있잖아,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재판해야 되잖아요, 항소심에서. 그때 A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상고심의 판단을 그때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 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소극적인 부정 판단. 이게 뭐냐면 A라고 하는 거가 너 A를 유죄로 인정해, A를 증거로 해서 네가 유죄로 선고했잖아. 근데 이제 상고심 볼 때는 야, A는 유죄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안 돼. 어떤 거가 돼가 아니라 안 돼라는 판단이에요. 요거는 기속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소심에서 뭐 재판을 하다가 A가 아니라요, 뭐 바글바글 나오는 거, 증거들이 B, C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이거는 B, C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B, C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A가 이거 아니야, 못 써라는 건 알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왔다면 실제로 이 항소심에서도 어떤 피고인을 유죄로 다시 선고하는데 또 다른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데, 소극적 부정 판단이 하나여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을 방해하진 않는다. 그래서 얘가 A에 관련해서 너 이거 안 돼라고 한 거는 기속되지만 추가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때 써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볼게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했대요. 그게 항소심 판결에서. 그래서 검사만이 다시 다른 사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려요. 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틀린 거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했는데 맨 마지막 볼게요.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결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은 상고 이유를 보통 상고를 하든 항소를 하든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위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상고를 하거나 항소를 한 사람이 항소 이유로 했던 부분만을 심판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해줘.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해줘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하는 게 원칙인데 상고심에 상고에 관련된 여러분이 법조항을 보면 꼭 상대방이 항소 이유나 상고 이유를 들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다 무시하시고요. 일단 저당간 이거예요. 검사가 법률 해석 적용이라는 거예요. 뭐 양형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실의 인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검사가 이거를 상고를 했던 거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때문에 상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상고심에서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 그래, 비록 네가 법률의 해석 적용만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되게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되게 억울한데? 야, 이거 억울하면 그냥 방치하면 되니? 그래, 여기 법조문 보니까 설사 네가 상고로 이유를 답지 않은 거라도 상고심에서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직권으로 심판해가지고 피고인한테 무죄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17번 이제 빨리 나갈게요. 17번 꽤 오래 걸리네요. 형사소송법과 항고와 직시항고, 이거는 이제 판결이 아닌 결정에 관한 상소 방법이죠. 판결이 아닌 결정에 관한 상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184조 제1항 증거보정 청구. 이거는 수사 단계의 증거보정 청구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도 지방법원 판사가 뿅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증거보정 청구와 그 다음에 증인신문 청구가 있겠죠. 그죠? 검사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있는데 증거를 보존해달라라고 이제 공소가 되기 전에도 이제 그 검사는 판사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판사가 증인신문도 할 수 있고 뭐 검증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법원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증거 보존할 필요 없어 라고 기각했어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이 됩니다. 3일 내로. 요거는 왜 되냐? 그냥 법조항이 있어요. 184조를 보시면은 이하인과 사망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있다. 법조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명백하면은 재심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시 항고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각 그 조문이나 그 해당한 챕터를 보실 때마다 가급적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이해를 하는 게 좋지만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들었던 맥락처럼 적어두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즉시 항고도. 그러면 이제 옳은 거가 나왔어요. 드디어 법원이 검사한테 수사서류 등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풀었으면 뭐냐면 이게 그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하기 전이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검사가 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들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피고인하고 피고인은 검사한테 야, 너 진짜 도대체 뭘 들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조항인데 근데 만약에 검사가 안 보여줘. 싫어. 왜냐면 검사가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법조문에. 그랬는데 이제 피고인이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법원에다가 일러요. 법원에 일르면 법원은 이제 결정을 하죠. 야, 검사 너 보여줘 마. 왜 안 보여줘?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끝. 보여줘라. 이게 법조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192조 제1항에 따라서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이것도 이제 즉시 항고 문제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맥락이 아니고 그냥 이건 보고 그냥 입법 정책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비용을 피고인도 내지만 다른 사람이 특히 피고인 아닌 사람들도 이 소송 비용을 이렇게 소요가 되게 하는데 어떤 과실이 있거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납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소송법을 많이 보시면은 돈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돈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 즉시 항고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외우실 때 돈에 관련된 것들 비용 이런 것들 대부분 즉시 항고 되는구나 라고 기본 원칙은 그대로 갖고 가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를 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다음 재판의 집행이 나옵니다. 재판의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검사가 해요. 이것도 이제 다 법조원 문제입니다. 법조원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뻔한 거고 2번을 보시면 검사가 만약에 형을 집행, 예를 들어 유죄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 빨리 와, 너 빨리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뭐 그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럼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판이 다 끝나고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면요, 그거를 이제 검사한테 그 관계서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는 그 이후에 형 집행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안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럼 잡으러 가야죠. 그래서 형 집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 보면 구속의 사유가 있어요. 뭐 도망가거나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이런 사유들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 집행장이잖아요. 처음에 구속을 할 때야 이런 사유가 필요하지만 형 집행장은 그냥 안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구속 이후의 고지. 이게 구속을 할 때도 구속 이유를 고지하잖아요. 너는 왜 했고 마, 이 자식아 왜 했고 마, 이런 뭐 넌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형 집행장이니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형이 여러 개를 받았어요. 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물수 뭐 받기도 하고 어떤 걸로는 또 징역도 받기도 했고 막 여러 개 종류가 막 따블로 받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 원래는 가장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징역이면 징역, 징역 이상 이외에 사형이면 사형 이런 걸 먼저 하는 건데 검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형은 검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조문 문제예요. 근데 법조문 문제지만 당연하잖아요. 형 집행장도 검사가 발부하고 형의 집행을 하는 게 검사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다 아시는 문제고 이것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변호인이 이제 나옵니다. 변호인이 이제 원래는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한참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될 문제가 좀 있네요. 국선 변호인 제도 있잖아요.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을 할 때 변론을 하거나 할 때 피고인의 어떤 그런 것들, 사람의 어떤 그 방어권을 같이 옆에서 서브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형을 집행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형을 선고한 그 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취소 청구를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이 뭔지 여러분 자세하게 알 이유도 없어요. 그냥 국선 변호인 제도는 이런 거, 그러니까 공판을 열리는 게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을 전제로 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여기 보면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을 의심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에 얘는 완전 또라이, 얘는 정신병자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을 통해 가지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을 정신감정 해보고 나서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꼭 그것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보시면 이렇게만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법관이 딱 보다가 저 한지 이상해, 완전 바보짓 많이 하고 법정에서도 막 이상해, 막 빨라 벗고 막 옌병이야 막 이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 당할 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1조를 보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압수수색을 언제 몇 시 한다는 걸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121조에 있는데 실제 요거를 준용을 합니다. 219조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그걸 준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상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피의자가 안 간대. 너 귀찮아. 안 가. 안 간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도 다시 또 통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에게도. 왜냐면 이거는 변호인의 고유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변호인한테도 알려주고 피의자 또는 피압수자에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282조에서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어요. 1심 공판이. 그리고 나서 당연히 무효겠죠.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항소가 됐겠죠. 항소가 됐어요. 그러면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이게 틀렸고요. 첫째, 위법함 제1심 판결 파기하고 맞아요. 사건을 제1심 법원 환송한다도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국선 변호인이 없이 말이죠. 공판이 이루어져서 심리까지 다 끝나가지고 선고까지 됐어요. 다 무효예요. 무효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했든 뭐 했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 항소 법원에서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 무효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파기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없었으니까 변호인 없이도 심리를 했으니 변호인을 새로 임명을 하죠. 변호인을 선정하죠. 선정을 해서 소송행위를 어떻게 해요? 새로이 해야겠죠. 왜? 다 무효니까. 새로이 하고 당연히 그럼 1심 판결을 파기해야죠. 무효니까. 그리고 사건을 다시 보내줘? 안 되죠. 여기서 항소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례에 나온 얘기예요. 20번 고소고발 나옵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에서는 사실 어려운 게 그 고소 불가분의 원칙인데 또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 다 법조문 얘기입니다. 법조문 얘기고 일단은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한 경우에는요 날짜 맞고요. 구두 아니에요. 구두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조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되게 짜잘한 문제가 나왔어요. 짜잘한 조문 문제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판을 할 때도 공소기각 결정 같은 거 하잖아요. 딱 그 공소장을 봤는데 범죄될 게 아예 없어. 그런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하잖아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처음에 해가 누가 고소장을 갖고 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외계어로 써왔다. 외계어로 써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부하거나 만약에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 고소를 하게 되면 당신이 피해자인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이제 수사 개시되는 건데 지금 갖고 오신 것만 갖고는 사실은 그 판단이 안 됩니다.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됐을 때 개시하는 건데 지금 가져오신 거 갖고는 그러진 못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진정으로 접수해서 내사를 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너무 말도 허황되다. 그럼 이거를 각하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 관련된 준칙하고 옛날에 이제 사법경찰관 관리 직무 규칙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에도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도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4번을 보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고소를 받고 나서 고발도 마찬가지겠죠. 받았어요. 받고 나서 검사한테 안 보내요. 야 이거는 혐의가 없어요. 뭐가 됐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 안 보내는 거를 불송치 결정이라 하는데 이거를 통지해 준단 말이에요. 고소인을 통지해 주고 뭐 고발인한테 통지해 주고 뭐 다 통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장에게 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여기 틀리게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조항입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은요.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찰관들한테 되게 중요한 조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여기 보면 틀린 게 어디냐면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은 통지는 해주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걸 빠져 있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조문을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게 특이점이기 때문에 그 조문 중심으로 한번 하셨던 분들은 맞히실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워낙 이게 나오니까 그 3번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3번은 원래는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피해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도 그리고 이제 법인의 대표도 어쨌든 각자 누군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친족과 자손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경우에는요 원래는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에 뿐이니까 애초에 형사소송법에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나 이게 뭐냐면 문제 뭐냐면 관리 대상 지금 어떤 사람이 사라졌어. 엄청 큰 회사 그룹의 회장이 사라져버렸어.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막 주주부터 시작해서 막 종업원이 몇만 명 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당연히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을 하죠. 근데 그걸 하는데 그 밑에 직원이 막 그 돈을 삥땅을 치네. 보스가 없으니까 막 나쁜 짓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고소를 하든 뭘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를 받습니다.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았어. 요때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가 됩니다. 이건 되게 많은 판례가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 있는 판례예요. 이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요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시면 1번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을 했다고 하면 증인을 신문할 필요 없겠죠. 이것도 법조문에 나와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데에는 증인을 신문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예외적으로 이미 말 많이 했잖아. 뭘 또 하니?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동의랑 관계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3번을 보시면 법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피해자에 대해서 신문할 때는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인신문 방법에 의한다. 근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뭐 서면이나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는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증거를 쓸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당연한 겁니까? 형사소송 규칙에도 나오지만 명확하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증거조사의 원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야. 피해자 어떤 사건에 뭐 특히 뭐 여신전문금융법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막 피해자 막 몇천 명 되기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코인인가요? 무슨 코인 있죠? 비트코인 이게 막 수천 명 되죠. 그런 경우에 수천 명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선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정 신청 나왔네요. 재정 신청. 이것도 참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법원이 재정 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관가했어요. 이거 뭐 고소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니까 이제 당연히 재정 신청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거 공소제기 해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 왔다면 그래도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네가 잘못했잖아라는 말을 갖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공판으로 왔으니 공판에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공소가 제기됐으면 쭉 본안이 가고 있으면 다시 그 공소 제기를 하게 한 재정 신청 그거에 대해 문제 삼지 마라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재항고에 대한 법정 기간 준수
요건 재소자 특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소자 특칙은 뭐냐면 어떤 송달에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당연히 그 사람이 있는 사는 곳이나 뭐 지정한 곳으로 뭔가 송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뭐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재소자의 특칙은 뭐냐면 이것도 형사소송법에 있죠. 그래서 그 교도소장, 그리고 거기가 있는 사람의 경찰서장한테 보내주면 그걸 그 사람이 받은 게 이제 실제 재소자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소를 제기할 때 마찬가지죠. 재소자가 상소를 제기를 해야 돼. 제기해야 되는데 법원까지 며칠 걸릴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사람이 교도소장한테 주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재소자한테 특칙이 있습니다. 송달에 관련해서.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재정신청. 재정신청을 하는 것과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이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요. 불기소. 그래서 이제 이 고소인이 억울해서 재정신청을 합니다.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을 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정으로 이 사건이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죠. 이렇게만 보면 또 몰라. 이거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봐야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일단은 분명히 검사가 그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법원이 볼 때는 혐의 없다고 하는 게 좀 잘못되긴 했어. 뭐 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법원이 볼 때는 이거 당연히 좀 재판을 받거나 좀 이렇게 약간 무죄라기보다는 약간 죄가 있어 보여 라고 판단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 이게 근데 공판까지 갈 거 아니야. 이게 기소유예 할 만한 거네. 그거 보니까 가해자가 나이도 거의 한 80 다 됐고, 그 실제로 그 피해금도 5만 원밖에 안 돼. 이거 갖고 그냥 초범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굳이 또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걸 굳이 공판을 붙여도 할 거 아니네. 어쨌든 기소유예를 할 거라면은 그거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판례에 나온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소송서류 송달 문제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송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틀린 걸 한번 볼게요. 보충 송달이라고 이제 민사법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준용을 합니다. 민사 집행법하고 소송법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송달에는 준용을 하게 되는데, 보충 송달은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보충 송달은 뭐냐면 딱 갔는데 원래는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근데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딱 갔는데 이 동거 가족이 있는데 한 살짜리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송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았으면, 마누라라고 합시다. 마누라가 받았어. 그럼 송달이 그때 소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너무 이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전달 안 했어. 그래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여러분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요거는 여러분 판례에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소재 탐지 불능 보고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소송촉진법, 약칭 소송촉진법에 보면은 소재 탐지를 몇 번 했는데 이 불능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니 공시 뭐 게시판에다 딱 해놓고 이제 공시 송달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말고 보통 우리가 일선에서 그 경찰관들 많잖아요. 파출소나 지구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요청이 와요, 공문으로. 야, 이거 동네 몇 번 내가 우편 보내고 있는데 반송되고 하니까 경찰관 아저씨 한번 가가지고 한번 그 좀 탐문 좀 해주실래요? 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경찰관이 몇 번 가가지고 동네에 물어봐요. 이렇게 집주인도 찾아가요. 집주인 이사가 어디였어요? 모르겠는데요. 뭐 거기 뭐 슈퍼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보고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재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줘요. 근데 그거를 송달 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소송 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경찰관이 작성한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내용만,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요거는 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죠. 이것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고, 처음에 피고인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막 할 때 자기가 범행을 공판정에서, 수사할 때는 아니에요. 공판정에서 법관 앞에서 자백을 딱 해야만 그때 이제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 조사 방법들이 되게 간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증거 동의도 의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간이 공판 절차를 보실 때는 그런 걸 공부하실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옳은 것은 볼게요. 이걸 처음에 1번만 보시면 봐요. 처음에 이제 검사가 신문할 때, 검사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검사 신문할 때 있단 말이에요. 피고인 신문할 때. 그때 야, 너 이거 납품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피고인이 귀찮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귀찮으니까 당신 말하는데, 야, 그래, 네 똥 굵어. 그런 거죠. 네 똥이 굵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변호인이 다시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뭐 당신 그렇게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 사실 그때 제가 그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간이 공판 절차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공판 결정에서는 증거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판사 원래는 이제 그 신문을 하는 것도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우 신문 할 때도 뭐 주신문하고 뭐 반대 신문하고 주재신문하고 막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원래는 검사하고 변호사가 먼저 피고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이제 나중에 신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순서도 관심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인 신문의 방식이나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증거조사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그리고 증인 신문 시의 피고인의 퇴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공판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증거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것도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1심 법원에서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간이 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 1심 법원에서 증거를 할 수 있던 증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백을 하고 1심 법원에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증거 조사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서도 그대로 그걸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판례에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요구한 자백은, 간이 공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판정에서 할 것을 요해요. 그리고 이때 자백은 모두 진술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저건 없어요. 모두 진술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신문하고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고 바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잖아요. 피고인의 모두 진술 시점까지 다퉈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관할의 위반 이런 것들 주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공판 절차 진행되는 와중에 잡혀가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가 나오네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체포된 사람, 영장이든 현행범이든 긴급 체포든 또 구속도 마찬가지죠. 구속은 영장이죠. 무조건 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사람이 그 체포 자체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부당도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청구합니다. 하는 건데, 옳은 것을 뭐로 고르면 1번 기억을 보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지가 발부했기 때문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법관 외에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한 판사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그 수임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법원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 얘기지만 수임 판사예요. 근데 큰 법원에는 영장 전담 판사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조그만 시골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판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경찰서에서 이렇게 검찰청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할 사람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이게 되게 약간 어렵다기보다도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 족보 심사 결정을 통해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구속을 할 때는 어떠한 그 조건이 있는데, 언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다시 재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잠깐 바꿨네요. 그죠? 그리고 보증금을 납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을 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그러니까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에 보증금 받았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필요적으로 몰수를 합니다. 근데 누가? 검사의 결정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 결정이에요? 이거 아직도 법원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틀렸어요. 저는 이 문제가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임의적 몰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필요적 몰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를 바꿔요. 근데 이걸 이 앞에 바꿨네요. 이거는 검사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 심사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315조 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죠. 예를 들어서 구속적부 심사 같은 경우는 공판 조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관의 면전 조서는 아니에요. 법관의 면전 조서 같은 경우는 제 311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이건 법관의 면전 조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할 만한 정황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315조 제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걸 다 봤어요. 지금 의외로 되게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지문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이제 이 정도를 설명을 들으셨다면 굳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략 이번 시험은 이제 아주 뎁스가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지만 요 문제 같이 이렇게 약간 필두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틀릴 문제가 몇 개 있긴 하네요.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도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실제 실강을 들어갈 거니까 혹시 요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는 강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들을만 하겠다라고 싶으시면은 많이 이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